베레니스. 고통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 세상의 불행이 어찌 한두 가지뿐이겠는가. 고통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무지개처럼 뻗쳐 있다. 고통의 빛깔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채를 드러내고 무지개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고통을 드넓은 지평선에 걸려있는 무지개에 비유하다니. 그 아름다운 무지개에서 내가 어떻게 추한 것을 연상해냈단 말인가. 평화의 상징에서 어떻게 슬픔의 씨앗을 발견했단 말인가. 그러나 윤리학에서 악이 선에서 파생되는 것처럼 슬픔은 기쁨에서 태어나지 않는가. 행복했던 지난날의 추억은 현재의 고뇌와 슬픔인데 그 고뇌와 슬픔은 과거에 누렸을지도 모르는 환희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나의 세례명은 에게우스인데 가족들의 세례명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우물한 회색빛 고색 창연한 건물이다. 사람들은 우리 가문을 몽상에 사로잡힌 집안이라고 불렀는데 그럴 만한 특징이 적지 않았다. 대저택의 모습, 거실의 프레스코 벽화들, 무기창고 버팀벽의 조각들도 특이했지만 오래된 유화들을 전시한 화랑은 더욱 유별났고 서재를 가득 채운 기이한 책들만 보더라도 몽상에 사로잡힌 집안이라는 믿음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남을 정도였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서재이고 그 다음이 책들이다. 그러나 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서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혼이 전생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여러분은 전생을 믿지 않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쟁을 피하기로 하자. 나 자신은 확신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피안의 형상에 대한 것들을 꿈을 꿨던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 뭔가 말하는 듯한 영혼의 맑은 눈빛에 대한 기억. 아름답지만 슬픈 선율에 대한 기억. 그림자처럼 희미하면서 여러 형태를 띠고 무엇라고 단언할 수 없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림자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성의 빛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피안의 형상에 대한 기억도 버릴 길이 없는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서재에서 태어났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 오랜 잠은 존재 이전의 상태인 듯 하나 실은 이미 존재 상태이다. 그러니 나는 동화의 나라, 바로 상상의 궁전에서 수도자의 사상과 학식이 지배하는 황량한 저택 안으로 갑자기 던져진 것이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그 놀라움 속에서도 나는 소년 시절을 책에 파묻혀서 보냈고 젊은 시절을 몽상 속에 빠져 덧없이 흘려보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도 내가 그 저택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한창 젊은 시절을 정체된 상태에서 보내는 동안 나의 평범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이 또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현실은 나에게 오로지 몽상으로만 작용했다. 반면 꿈의 세계에서 종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모든 생각은 일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완전하고 유일한 나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촌간인 베레니스와 나는 우리 부모가 살던 고색창연한 대저택에서 같이 자랐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달랐다. 나는 몸이 약해서인지 늘 침울한 성격이었지만 베레니스는 발랄하고 우아했으며 쾌활하고 활기에 넘쳤다. 내가 늘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데 반해 베레니스는 들판을 마음대로 쏘다녔다. 나는 홀로 고독한 상상에 파묻혀 지내면서 몸과 마음을 온통 고통스러운 생각에 몰입시켰다. 그러나 베레니스는 어두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밝고 아름답게 삶을 가꾸어 가면서 영혼과 육신의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아, 베레니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본다. 아, 베레니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무수한 회상의 잔영들이 추억의 황량한 폐허에서 화들짝 놀라며 깨어나 마구 소용돌이친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어린 시절의 베레니스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 지금도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른다. 오, 찬란하면서도 환상적인 그 아름다움이여. 아른하임의 숲속을 오가는 요정이여. 분수에서 뛰어노는 물의 요정이여. 하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며 공포이고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떤 치명적인 병이 마치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몰려와 베레니스를 덮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베레니스의 마음과 습관, 그리고 성격까지 휘어잡아 그녀를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하게 만들었다. 그 병은 매우 미세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베레니스라는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끔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 아, 병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다. 나는 베레니스를 알아보지 못했다. 더 이상 베레니스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베레니스가 아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치명적인 질병은 베레니스의 도덕적, 육체적 상태를 참혹하게 뒤바꾸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줄줄이 다른 병을 유발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끈질긴 병은 일종의 간질이라 할 수 있는 증상이었다. 이 병은 환자를 보통 혼수 상태로 빠뜨렸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깜짝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깨어나고는 했다. 한편 내가 알고 있던 병도 급속히 악화되어 기이하고 드문 유형의 편집광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증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 끝내는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 압도당하곤 했다.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편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은 형 이상학에서 집중력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병적으로 과민해져 흥분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아마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신경성 집중력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지극히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에도 끈질기게 집착하여 거기 몰두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책의 여백에 있는 하찮은 그림이나 조판 체제에 주의를 집중한 채 생각에 골몰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또는 양탄자나 문에 비스듬히 깃드는 희미한 그림자에 여름날 내내 정신이 팔려 있기도 했다. 밤이 새도록 램프에 켜진 불꽃이나 타다 남은 재를 응시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꽃의 향기에 취해서 꿈을 꾸듯이 지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계속 단조롭게 중얼거리거나 오랫동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운동 감각이나 신체 감각 따위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예들은 정신작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면서 해독이 적은 것이며 유사한 것이 아주 없지는 않다 해도 분석이나 설명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찮은 대상들의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심사숙고한 경향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찮은 대상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사색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색과는 본질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몽상가 또는 정열가는 일반적으로 그리 하찮은 것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추측들과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래의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 대개의 경우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충만한 백일몽은 환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심사숙고의 최초 원인, 즉 동기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내 경우에 주요 관심 대상은 언제나 하찮은 것이고 병적인 환상을 통해서 굴절되고 비현실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연역이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최초 대상을 젖혀놓고 중심부에 끈질기게 들어앉는 것도 없었다. 명상은 단 한 번도 유쾌하지 않았고 몽상이 끝날 때면 최초의 원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초자연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질병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작용하는 정신력이 내 경우에는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집중력이라면 몽상가의 경우에는 사색력이다. 내가 읽은 책들이 정신질환을 실제로 촉진시키지는 않았다고 해도
질병 자체의 대표적인 특성을 반영했다. 이것은 그 책들이 대체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하찮은 것이라는 점에서 드러날 것이다. 특히 내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책은 고상한 이탈리아인 첼리우스 세쿤두스 쿠리오의 신의 축복된 왕국의 풍성함에 관하여 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걸작인 신국론,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의 그리스도의 육체에 관하여인데, 특히 마지막 책에 적힌 역설적인 라틴어 구절, 즉 신의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기에 신빙성이 없다. 신의 아들은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확실하다는 구절이 내 마음을 내내 사로잡아서 여러 달에 걸쳐 고되고 무익한 시간을 온전히 이 글귀에 바쳤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균형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나의 이성이 프톨레미 헤페스티온이 말한 바다의 바위와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바위는 인간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도 견뎌내고 인간의 공격보다 더 거센 파도와 바람의 공격도 물리치지만 아스포델이라는 꽃이 닿으면 몸을 떨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베레니스가 불행한 병에 걸려서 도덕적 상태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나로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집중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색의 대상을 내가 많이 발견했을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믿어버리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내가 병을 앓으면서도 제정신을 차린 동안에는 베레니스의 병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베레니스의 아름답고 평온한 생활이 완전히 파괴된 점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이토록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불가사의한 원인을 자주 생각하고 원통한 심정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추작용은 나의 질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같은 조건에서라면 일반인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나의 병적인 요소는 베레니스의 육체적인 변화,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보는 이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변화들로서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더없이 참혹한 뒤틀림을 관찰하며 쾌감을 느꼈다. 베레니스가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살던 시절에는 내가 베레니스를 사랑하지 않았음이 거의 확실하다. 나 자신이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감각들은 결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통하여 한낮의 숲 그늘 속에서, 한밤 나의 서재의 침묵 속에서 베레니스가 나의 눈을 휙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살아서 숨쉬는 베레니스가 아니라 꿈속의 베레니스였고, 지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베레니스가 아니라 그런 베레니스의 추상이었으며, 숭배가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산만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사색의 주제였다. 그런데 지금 바로 나는 베레니스의 존재 안에서 부들부들 몸을 떨었고, 베레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면서도 베레니스가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을 한없이 탄식했다. 그리고 베레니스가 오랫동안 나를 사랑해왔음을 기억했다. 그리고 어느 당치도 않은 순간에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드디어 우리 결혼식 일자가 가까워졌다. 그해 겨울, 동지를 전후해서 예년과 달리 따뜻하고 고요하고 안개가 끼는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재 깊숙한 방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베레니스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베레니스의 모습이 심하게 흔들리고 윤곽이 불확실해졌는데 그것은 내가 흥분해서 상상한 탓이었을까? 뿌연 대기의 영향이나 실내의 희미한 황혼빛, 아니면 베레니스 뒤에 드리운 회색 휘장 탓이었을까?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베레니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온몸에 싸늘한 냉기가 퍼졌다. 견딜 수 없는 고뇌에 휩싸였다. 불타는 호기심이 내 영혼을 휘잡았다. 의자 깊숙이 몸을 던진 채 베레니스를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나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 베레니스는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과거의 모습이 어느 한 구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드디어 타는 듯한 시선으로 나는 베레니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마가 높고 매우 창백한데 기이하게도 평온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이마를 반쯤 가렸고
곱슬머리가 많은 고리를 이루며 움푹 꺼진 관자놀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때 새카맣던 머리칼은 이제 밝은 금발이 되었는데 몽환적인 금발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심한 우울증의 기색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두 눈에는 생기도 광채도 없었고 눈동자 자체가 아예 없는 듯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텅 빈 그 시선에서 눈을 돌려 얇게 시든 입술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서서히 벌어졌다. 기이한 의미를 담은 미소와 함께 이미 변해버린 베레니스의 이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차라리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본 이상 그 자리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문 닫히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 베레니스는 이미 방을 나가고 없었다. 그러나 이빨들의 희고 유령 같은 잔상은 혼란된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베레니스는 떠났지만 그 영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빨 표면에 티 하나 없고 얼룩이나 흠 하나 없었지만 잠시 동안의 베레니스의 그 미소에는 내 기억에 각인될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다.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지금 그녀의 미소는 내가 실제로 보았던 당시 미소보다 선명하다. 이빨들. 여기에도 저기에도 그리고 사방 어디에도 있고 내 앞에서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다. 길고 가느다랗고 너무나도 하얀 이빨들이었다. 그리고 유치가 막 돋아날 때처럼 창백한 입술이 그 이빨들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 이후 무서운 기세로 편집증이 닥쳤다. 기이하고도 막강한 그 힘에 대항해서 몸부림쳤지만 헛수고였다. 외부 세계의 수많은 대상 가운데서도 나는 이빨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과 모든 관심이 이빨에 대한 한 가지 동경 속에 빨려 들어갔다. 나의 마음의 눈에는 이빨들만, 오로지 이빨들만이 보였다. 그녀의 이빨이라는 유일한 존재가 나의 정신적 생활의 본질이 되었다. 나는 그녀 이빨들의 모든 색깔을 살펴보고 모든 각도에서 관찰하고 모든 특성을 조사했다. 그 특이성을 관심에 두고 구조를 곰곰이 생각하고 성질의 변화에 대해서 숙고했다. 상상의 세계에서 이빨들에게 감각과 지각의 능력을 부여하면서 나는 몸을 떨었다. 마드 무아젤 살레에 대해서 그 여자의 모든 발걸음은 감각이었다 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었는데 베레니스에 대해서 나는 그 여자의 모든 이빨은 생각이었다 라고 한층 진지하게 믿었다. 생각이라니. 바로 이 바보 같은 믿음이 나를 파멸시켰다. 생각이라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빨들을 그토록 미친 듯이 갈구한 것이었다. 그 이빨들을 소나기에 넣어야만 평온을 회복하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어둠이 다가와 한참 머물다가 사라졌다. 아침이 찾아오고 다시금 다음날 밤에 안개가 깔렸다. 그때까지도 나는 적막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여전히 명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빨들의 환영은 서재의 빛과 그늘의 변화에 맞추어 너무나 생생하고 섬뜩하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듯 나를 꼼짝 못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이윽고 공포와 실망에서 치솟는 듯한 비명이 나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다. 잠시 후 근심에 쌓인 웅성웅성 하는 소리와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나지막한 탄식이 이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던 하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에게 말했다. 베레니스가 세상을 떠났다고. 아침 일찍 간질병에 발작을 일으켰고 밤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는 묻힐자를 기다리는 무덤 속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나는 슬픔에 잠기고 공포에 짓눌린 꺼림칙한 마음으로 베레니스의 침실로 향했다. 넓은 침실은 캄캄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 안에 놓인 장례 용구들에 부딪혔다. 하인 한 명이 관은 저쪽 침대 위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관 속에 베레니스의 시신이 있다고 속삭였다. 시신을 보지 않겠느냐고 누가 말했던가. 입을 여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들려왔고 방 안에 메아리쳐 울리며 떠나지 않았다. 나는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숨막히는 심정으로 가까스로 침대 옆에 서서 천천히 커튼 자락을 들어 올렸다. 나는 커튼 자락을 놓았고
그것은 내 어깨 뒤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살아있는 세상과 격리되어 죽은 이와 1대1로 대면했다. 공기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다. 관에서 풍기는 특이한 냄새 때문에 구토증이 일어났다. 시체는 벌써부터 악취를 풍기는 듯 했다. 여기에서 나가게 해준다면, 죽음의 파괴적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영원한 천국의 맑은 공기를 다시 한번 마시게 해준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뚜껑 열린 관 속에 누워있는 딱딱한 주검의 섬뜩한 모습을 응시하며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내 머리가 돈 것인가? 아니면 흰 수위에 쌓인 시체의 손가락이 정말로 움직인 것인가? 표현할 길이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눈을 들어 시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붕대에 감겨있던 턱이 어찌된 일인지 드러나 있었다. 뒤틀린 검푸른 입술은 마치 미소를 짓는 듯 했고, 사방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베레니스의 하얗게 반짝이는 섬뜩한 이빨이 나를 향해 번뜩였다. 그녀의 이빨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한 현실 속에 다시금 나타난 것이다. 나는 발작을 일으킨 듯 소스라치며 침대에서 물러났고, 반은 실성한 것처럼 공포와 미스테리의 죽음의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다시금 서재에 앉아 있었다. 홀로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다. 혼란스럽고 흥분에 찬 꿈에서 새삼 깨어난 듯 했다. 그때가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미 해가 졌으니 베레니스가 땅속에 묻힌 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해가 지고부터 한밤중까지 그 무서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기억은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몸서리쳐지고 애매하기 때문에 더욱 무시무시한 공포였다. 내 생에서는 그 페이지는 희미하고 섬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억으로 온통 채워져 있다. 그 불가해한 기억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다만 이따금씩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마치 과거로부터 온 듯한 영혼의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무엇인가 일을 저질렀다. 무엇이었지? 내가 큰 소리로 외치자 서재의 메아리가 속삭이듯 다시 말했다. 무엇이었지? 탁자 위에 등불이 빛나고 있었다. 등불 옆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우리 집안 주치의의 것이라서 전에도 자주 보았던 평범한 상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자가 여기에 놓이게 되었고 왜 이것을 바라보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일까?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내 시선은 펼쳐져 있는 책으로 옮겨갔고 거기 밑줄 친 문장에서 멈추었다. 시인 이븐 자이아트의 기이하면서도 단순한 라틴어 구절이었다. 사랑했던 여인의 무덤을 찾아가면 나의 고통이 약간은 잦아들 것이라고 동료들이 내게 말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혈관의 피가 모조리 얼어붙는 것일까? 서재의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하인이 무덤의 주검처럼 창백한 얼굴로 조심스레 들어왔다. 하인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탁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서 말을 건넸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더듬거리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하길 미친 듯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밤의 고요를 깼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모였으며 비명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인은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고 거기 심하게 손상된 시체가 수위에 쌓여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시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인이 내 옷을 손으로 가리켰다. 옷은 흙투성이에다가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인이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손에는 사람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하인이 벽에 걸려있는 어떤 물건을 가리켰다. 나는 잠시 그 물건을 응시했다. 삽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의 상자를 움켜잡았다. 그러나 그것을 열 힘이 없었다. 떨리는 내 손에서 상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 상자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치과용 수술 도구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상아처럼 희고 작은 물체 32개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굴러다녔다.